할머니, 엄마 결혼 못하게 해주세요. 저 그 집 안 가고 싶어요. 그 말을 처음 들은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무릎을 붙잡고 울고 있던 아이는 12살 수아였습니다. 평소라면 친구 이야기, 학교 급식 이야기, 요즘 빠진 만화 이야기로 숨 돌릴 틈도 없이 제잘되던 아이였지요.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얼굴을 제 치마에 파묻은 채 숨이 넘어갈 듯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수아야? 무슨 일 있어?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말을 꺼내는 것조차 두려운 사람처럼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을 토닥이며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 가면 또 혼날 것 같아요. 무서워요. 또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세게 내려쳤습니다. 또라니, 이전에도 무언가 있었단 뜻이었으니까요. 며칠 전만 해도 제 딸 서연은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민호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 힘들었던 거 다 알고도 같이 가자고 해줬어. 수아한테도 좋은 아빠가 되겠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안도했습니다. 남편을 사고로 떠나보낸 뒤 서연은 거의 사람 아닌 사람처럼 살았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난 뒤 빈집에 돌아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던 그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후로 딸은 오로지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낮에는 회사, 밤에는 육아,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집안일에 매달렸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얼굴을 보며 저는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누군가가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반대보다 걱정이 먼저였지만 그래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서연도 다시 사람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이 지금 제 무릎 위에서 떨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저는 수아의 어깨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 아이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말고 태준 오빠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민호의 아들, 중학교 2학년 태준.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가 거의 없던 아이. 첫인상은 무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어른들 앞에서는 얌전히 앉아 있으면서도 눈빛이 늘 차가웠습니다. 태준 오빠가 뭐 했는데?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속삭였습니다. 엄마랑 같이 살려면 자기 말 잘 들어야 한대요. 안 그러면 엄마 힘들어질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끝이 차게 식었습니다.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눌러야 한다는 협박 같은 말.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분명한 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걸까? 그날 이후로 저는 수아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척했지만 작은 변화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문득 숟가락을 내려놓고 멍하니 있거나 휴대폰 알림이 울리면 화들짝 놀라 화면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수아야, 무슨 걱정 있어? 아니에요. 짧은 대답. 더 묻지 말라는 눈빛. 서연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회사 일에, 결혼 준비에, 민호와의 만남에. 이해 못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사랑 앞에서 설레는 마음이 얼마나 클지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이 아이의 불안을 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가족이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민호는 자상하게 수아에게 물었습니다. 수아야, 요즘 학교는 어때?
수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태주는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식당 테이블 아래에서 저는 수아의 다리가 미묘하게 움츠러드는 걸 봤습니다. 마치 누군가 발로 건드린 것처럼. 순간 눈을 들어 태준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수아는 방으로 곧장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아야, 할머니야. 잠깐 들어가도 돼?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태준 오빠가 또 뭐라고 했어? 아이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혹시 아이가 새 환경이 낯설어서 과민해진 건 아닐까? 스스로를 설득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울음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거기 가면 무서워요. 그 말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본능적인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수아 방을 정리하다가 작은 스케치북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원래 아이 물건을 함부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펼쳐진 한 장의 그림이 제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아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민호, 태준, 그리고 수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수아는 구석에 아주 작게 그려져 있었고 얼굴은 회색 크레파스로 덧칠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세 사람은 색이 선명했습니다. 그 밑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 같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12살 아이가 쓰기엔 너무 절망적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스케치북을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아야, 이거 내가 그린 거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이렇게 그렸어? 한참 침묵하던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저씨랑 웃고 있으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더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든 결혼이든 어른의 선택이 아이의 존재를 지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울음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필요하다면 딸의 미움을 받더라도 이 아이의 편에 서겠다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서연에게 조용히 말을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제 심장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말을 꺼내기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생기를 되찾은 표정, 퇴근길에 꽃 한 송이를 사들고 오는 모습, 거울 앞에서 조심스럽게 립스틱을 바르는 손길. 그 모든 것이 너무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그림 속 회색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결국 어느 저녁 수아가 잠든 뒤 저는 서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그냥 넘기기엔 마음이 너무 걸려. 서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수아의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림을 보는 순간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언제 그린 거야? 지난주. 놀이공원 다녀온 날.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네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으며 웃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서연은 집에 돌아와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수아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수아가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속상할까봐 그랬겠지.
그 말에 서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딸은 조용히 스케치북을 덮었습니다.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줘. 수아가 나 때문에 힘들어 보여?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응, 많이. 그 한마디가 방안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또 놓치고 있었나 봐. 그 말에서 이미 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퇴근 후 수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은 닫혔지만 낮게 흐르는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수아야, 엄마랑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래? 처음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화 안 내요? 절대 안 내. 한참 정적이 흐른 뒤 수아의 울음 섞인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태준이 일부러 연필을 부러뜨렸다는 것, 엄마가 없는 틈에 등을 밀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아빠 자리 뺏으려면 잘해라. 라는 말을 했다는 것.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아이들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상실을 건드리는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엄마 품에 안겨 있었고 두 사람은 한참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몰랐어. 수아가 그렇게까지 참았을 줄은. 사랑이 눈을 가릴 때가 있어. 서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호 씨가 태주는 예민한 시기라고만 했어. 그래서 나도 그냥 그럴 거라 생각했어. 그 말에서 딸의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을 탓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사람이고 사랑 앞에서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민호 씨랑 이야기해야겠어. 이번엔 제대로. 며칠 뒤 서연은 민호를 카페로 불렀습니다. 저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딸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서연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수아 얘기했어. 태준이 한 말도 다. 그랬더니 애들끼리 오해일 수 있대. 태준도 상처받은 아이니까 이해해달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졌습니다. 그럼 수아 상처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 씨는 계속 태준 입장만 말했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냐고.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나는 지금 내 아이가 매일 조금씩 무너졌다는 걸 알았는데 그 사람은 그걸 사춘기라고 말해. 그 순간 저는 딸의 마음이 이미 결정에 가까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랑은 서로의 상처를 함께 보듬어야 하는데 누군가의 상처를 외면한 채 또 다른 상처를 덮으려 한다면 그건 가족이 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혼 잠깐 멈추자고 했어. 민호는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하다가 그 정도 일로? 라고 되물었다고. 그 한마디가 서연의 마지막 기대를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을지 몰라. 근데 수아를 같은 무게로 사랑할 준비는 안 된 것 같아.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답은 이미 나왔네.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묘한 안도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아이의 울음이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해졌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집의 중심은 다시 분명하게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혼을 잠시 멈추자는 말은 생각보다 빠르게 끝내자는 결심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서연은 며칠 동안 민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그의 이름이 뜰 때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받으면 흔들릴까봐, 받지 않으면 비겁해 보일까봐. 그 사이 수아는 엄마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지만 웃음도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집안의 공기가 얇은 유리처럼 깨질까 조심하는 것처럼. 어느 저녁 서연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단단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민호는 처음엔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서연의 말이 이어질수록 미묘하게 굳어졌다고 했습니다. 민호 씨, 나는 수아가 제일 중요해. 그 아이가 무서워하는 집으로는 못 가. 민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도 노력하면 되잖아요. 태준도 상처받은 아이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수아가 견뎌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대화는 길어졌고 서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몇 번이나 이 정도 일로 라는 말을 되풀이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서연의 가슴을 더 세게 후벼 팠습니다. 아이의 눈물이 이 정도로 치환되는 순간 사랑은 설 자리를 잃는다는 걸 딸은 깨달았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수아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아야, 엄마랑 잠깐 이야기할래? 아이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엄마가 생각 많이 해봤어. 우리 그 결혼 안 하려고 해.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쁨과 죄책감이 동시에 스치는 표정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아니야. 엄마가 늦게 알아서 그래. 엄마가 내 말 먼저 들었어야 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보며 이 집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정은 내렸지만 여지는 남았습니다. 민호는 몇 차례 더 연락을 했고 태주는 마지막으로 미안했다는 짧은 문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과가 진심이든 아니든 이미 균열은 깊었습니다. 수아는 학교에서 며칠간 말이 줄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요즘 수아가 조금 조용해졌어요. 괜찮을까요? 서연은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게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상담실 문을 나서며 조금은 가벼워진 얼굴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이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모든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웃으면 좋았는데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 문장을 들은 서연은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집안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서연은 퇴근 후 민호와 통화하던 시간을 비워두었습니다. 그 시간에 수아와 함께 저녁을 만들고 식탁에 앉아 학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아이의 눈빛은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회색으로 덧칠되었던 얼굴이 다시 색을 찾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아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나 엄마가 요즘 나만 봐서 좋아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아이는 사랑을 독점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확인받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지워지지 않는 존재라는 걸. 서연도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왜 그렇게 조급했을까? 혼자 버틴 시간이 길어서 그랬겠지. 사람은 지친 만큼 기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기대는 순간 다른 누군가의 어깨를 밀어내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서연은 그걸 이제야 배웠다고 했습니다. 봄이 완연해졌습니다. 창밖 나무는 연두에서 초록으로 짙어졌고 집안의 공기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수아는 다시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거실에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예전처럼,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선명하게. 어느 저녁 수아가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무서운 꿈 안 꿔. 서연은 잠시 숟가락을 멈추었습니다. 정말? 응. 꿈에 태준 오빠 안 나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오래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의 밤이 평온해졌다는 건 그 아이의 마음이 안전해졌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제게 차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아. 사랑은 나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걸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라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내가 지킨 게 뭔지도 잊지 마.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수아. 집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은 두려움이 아닌 평안이었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처를 덮지 않았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집을 다시 세운 이유였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은 이제 안전해요. 그렇죠? 저는 아이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래. 여긴 내가 숨 쉬어도 되는 집이야. 그 말이 끝나자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나를 지켜주었다는 걸 아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믿음은 한 번 놓치면 오래 걸립니다. 우리는 다행히 늦기 전에 붙잡았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정리된 듯 했지만 진짜 회복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을 멈췄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이어붙이느냐였으니까요. 수아는 다시 밝아졌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하면 어깨를 움찔했고 학교에서 남자아이들과 짝이 되면 괜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은 그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퇴근 후면 휴대폰을 가방 속에 넣어두고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수아 시간. 둘은 거실 바닥에 나란히 앉아 퍼즐을 맞추고 그림을 그리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같은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화려한 약속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한 시간 속에서 쌓이는 것이라는 걸. 어느 날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저씨는 다시 안 와요? 서연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 엄마가 결정했어. 왜? 수아가 제일 중요하니까. 아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혼자면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혼자가 아니야. 수아가 있잖아. 그날 밤 저는 딸이 또 한 번 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랑을 잃은 여자가 아니라 아이를 지킨 엄마로서 단단해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놓친 거 아니야?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 울음은 그럴 수도로 넘길 수 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딸은 자신의 선택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수아 역시 친구에게서 비슷한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왜 결혼 안 했대? 아이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우리 집이 더 좋아서.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정은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공간이라는 걸.
계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봄볕이 창문을 넘어 거실을 환하게 비추던 어느 날 수아는 학교에서 받아온 그림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네 사람이 아닌 세 사람이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저와 서연 그리고 수아. 셋은 나란히 손을 잡고 있었고 모두 얼굴이 분홍빛이었습니다. 그 아래 적힌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집은 따뜻하다. 예전 그림 속 회색 얼굴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구석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림의 한가운데 가장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소박하게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특별한 날은 아니었지만 그저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게 특별했습니다. 수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커서 엄마 같은 사람 될래요. 왜? 나도 누군가 지켜주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는 지켜달라고 울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기를. 밤이 깊어 모두 잠든 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우리 집 같았습니다. 한때 거센 바람에 흔들렸지만 뿌리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엄마는 단 한 번뿐입니다. 그 단 한 번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이 집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 집은 이제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다는 것을.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눈물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울음을 놓치지 않을 때 진짜가 됩니다. 결혼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진 뒤 집은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공허함이 아니라 숨 돌릴 수 있는 여백이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려 애쓰기보다 이미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던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엔 내가 혼자인 게 두려웠어. 수아한테 아빠 자리를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았거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한테 필요한 건 자리보다 사람이지.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맞아. 내가 자리를 채우려다 사람을 놓칠 뻔했네. 수아는 그 무렵부터 조금 더 당당해졌습니다. 학교 발표 시간에도 손을 들기 시작했고 방과 후 수업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수아는 요즘 안정감을 많이 찾았어요. 안정감. 그 단어가 그렇게 소중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집, 마음 편히 숨 쉬는 공간. 그게 우리가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수아는 친구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집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부엌에서 일부러 과일을 더 많이 깎았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끼어 웃고 떠드는 수아를 보며 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어느 날 밤 수아가 제 방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아빠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었어? 아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웃으면 내가 아빠를 잊는 것 같아서. 그 말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잃은 슬픔과 엄마의 새사랑 사이에서 혼자 균형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로. 아빠는 내가 웃는 게 제일 좋았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아는 아빠 사진 앞에서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서연 역시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사랑을 두려워하지도 그렇다고 급하게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친구를 만나고 혼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늘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좀 행복했어. 그 말 속에는 이제 죄책감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오던 어느 날 수아가 학교 숙제로 가족에 대해 써온 글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셋이다. 엄마는 나를 제일 먼저 생각한다. 할머니는 우리를 항상 지켜본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 울 때 옆에 앉아준다. 그래서 우리 집은 안전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이 흐려졌습니다.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저녁 식탁에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아야, 혹시 엄마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도 괜찮겠어?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 먼저 안 잊으면 괜찮아요. 그 대답의 서연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는 절대 너를 잊지 않아.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한 번 아팠고 그만큼 단단해졌으니까요. 밤이 깊어 창밖을 보니 나뭇잎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또 바뀌겠지요. 삶도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사랑도 오고 상처도 남고 선택도 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이의 울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이 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묻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아이는 정말 괜찮아 보이기만 한 건 아닌지, 혹시 조용히 도움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